그럼 지금부터 전북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 오후 일정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이직은 혁신지원사업 부단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할 혁신 지원 사업단 부단장 이지근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기본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운영 성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기존에 수행되던 에이스 사업, CK 사업, 그다음에 코어 사업, 위업 사업, 그다음에 프라임 사업 등을 하나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그 통합 개편한 사업인데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을 해서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 및 그 재정 여건 등을 분석을 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 대학 특성화 전략, 적정 규모화 계획 등을 분석을 한 후에 우리 대학의 대학 혁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총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금까지 1주기를 통해서 2주기 2차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그 3개년도의 1차 사업을 거쳐서 현재 2022년도부터 시작된 그 2단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2차년도를 현재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호남 제주권의 23개교에 그 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사업비는 88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건화 기념 6대 학생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6대 핵심 역량 그리고 인재상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대학 사업 목표를 역량 기반 학생 중심 큰 사람 키우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혁신 전략으로는 다른 많은 그 우선순위가 시급한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 교육 혁신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그 전략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 교육 혁신에 집중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기초학력 저하, 융복학 교육 수요 증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지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의 혁신을 집중을 하고 이를 위해서 역량 기반 학생 중심 교육 및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혁신 사업 수행을 위해서 총 6개의 세부 내용과 15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씩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기초학력 강화입니다. 이 기초학력 강화는 모든 그 교수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입학 자원을 그 탓하기 이전에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혁신개발원과 단과대학의 그 주관으로 신입생 학력 도움 프로그램, 교양교육과정 안정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세부 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 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복합 교육을 위해서 학생 중심 융복합 계획, 그다음에 실무 능력 교육, 전공 교육, 품질 인증제 등을 혁신 지원 사업단과 단과대학 주관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미래 사회에 맞춰 글로컬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량 증진 프로그램, 그 취업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이 주로 그 취업 지원과 학생 지원과 국제협력부 혁신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그 수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그 진로 설계는 요즘과 같이 그 산업 사회가 다변화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아주 디테일한 그 진로 지도가 필요한데요. 주로 학사 관리과 취업 지원과 주관으로 다면적 학생 지도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 최근에는 정책 연구를 통해서 각 단과 대학에서 그 필요로 하는 학생 지도 표준 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공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이 단과대학 주관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교육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 또는 미래 그 인재 양성 교육 지원이 단과대학 제목과 혁신 교육 개발은 주관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에서 수행되는 모든 그 혁신 지원 사업이 성과가 한 곳으로 모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 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관리 시스템이 최근에 교무처 산하의 교육 성과 관리 팀으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서 향후에는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교육 성과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양성하는 큰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혁신지원 사업은 크게 대학 부서에서도 수행된 사업이 있고, 또 혁신지원 사업단 주관으로 또는 단과대학 주관으로 수행된 사업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의 교육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목과 학사관리과 등 대학에 있는 전 부서에서 수행이 되었고, 작년 한 해에 30억 내외의 그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혁신사업단 주관으로 단과대학 교육혁신 사업이 수행이 되어 있는데요. 유형 1, 2로 나누어서 포뮬러 방식으로 15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계획서 평가를 통해서 1차 인센티브가 1.5억 원, 그다음에 중간 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서 2차 인센티브가 2억 원 등 총 1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실무 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또 수행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한 해에 51개 학과가 참여를 했는데, 실무 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무엇을 배웠는가보다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학생들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학부에서는 실무 역량을 정의하고 그 실무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 평가 도구를 개발 설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물을 평가,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인증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전에는 발굴하지 못했던 각 학부 대학 학과들의 숨겨진 역량들이 발굴이 되어서 향후 우리 대학의 또 다른 교육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학 특성화 분야에 맞춰서, 즉 에너지 분야, 첨단 소재, 미래 수송기의 금융, 농식품, 의생명, 문화 등 이런 우리 대학 전략적 특성화 분야에 맞춘 특성화 학문 분야 지원 사업 또한 수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15개 학과에 총 학과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총 3억 5천만 원이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학 특성화가 전략적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복학 교육은 미래 기술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집 정원이 없는 그런 융복합 교육 과정인 IAB 융합, 예술 융합, 창작, 금융 연계, 경제 연계 전공 등에 대해서 3개 학과에 대해서 학과당 2천만 원 내외 총 6천만 원의 예산이 수행되어서 입학 정원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융합 전공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융복학 교육 콘텐츠는 기존에 있던 교과목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아니라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 콘텐츠가 혁신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서 약 7개 연구 과제에 대해서 과제당 최대 2천만 원, 즉 약 1억 1천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작년 한 해 투자된 혁신 사업의 예산은 주로 창의 융복학 강화, 그다음에 글로벌 취창업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교육 혁신 기반 강화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요. 특히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관리에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우리 대학의 교육 성과가 빅데이터 형식으로 모아지고 분석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비목별 예산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교육 연구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험 실습 기자재 이런 이와 같이 학생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에서 수행된 모든 사업 성과는 다음과 같은 그 5개의 자율 성과 지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지수인데요. 기초학력 지수는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이 다음과 같은 그 신입생 입학 전 예비학기제, 그다음에 그 4학기제 즉 정규학기와 특별학기를 이용한 학생 맞춤형 그 수업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신장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수를 엄격히 관리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얻어진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 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공 혁신 지수, 그다음에 진로 설계 혁신 지수, 교수 학습 개선 지수 이와 같은 4개의 자율 성과 지표 이외에 5번째로 핵심 역량 지수가 있습니다. 작년 그 혁신지원 사업단에서는 전폭적인 그 정책 연구 지원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6대 핵심 역량을 재정의한 바가 있고, 핵심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교무처 산하의 그 교육 성과 평가 팀이 구성되는 소기의 그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략하게 많은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만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성과 사례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IAB 융합전공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지근 부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 텐데요. 더욱더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성과 사례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IAB 융합전공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AB는 IoT, AI, 빅데이터 이 세 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IoT, AI, 빅데이터를 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몸을 담고 있는 원 전공에다가 IoT, AI, 빅데이터를 더 씌워서 원 전공이 더욱 확장되도록 하는 그런 융합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늘 발표는 융합 전공의 소개부터 융합 전공의 향후 발전 방향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IAB 융합 전공이 그 설치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시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2019년도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2017년도부터 이 준비 작업이 시작되어서 IAB 융합 전공이 우리 대학에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12명의 전임 교수가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대학의 변화하는 기술 사회에 대비한 그런 그 교육 내용들이 우리 대학 커리큘럼에 담겨야 된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2017년도 7월에 처음 출범을 해서 약 1년 반 정도 대학의 지원 없이 스스로 스터디를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전임 이남우 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정책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로 IAB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정책 연구 수행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IAB 융합 전공이 개설되기 전에 12명의 교수님들이 먼저 기존의 그 융합 교육과 관련된 교육 컨텐츠는 기존에 있던 교육 컨텐츠를 서로 합치거나 또는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융합 교육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IAB 융합 전공이 개설되기 전부터 모든 이 교과목에 대한 교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공이 개설되기 전에 13개 교과목에 대한 융합 교육 컨텐츠를 별도로 개발을 끝낸 후에 본격적으로 융합 전공이 교무처에 신청이 되고 우리 대학 2021년도에 우리 대학의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1일 날 융합 전공이 신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15일 날 처음으로 50명의 학생이 선발이 되고 2차 교육 콘텐츠가 세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 4월 6일에는 부전공이 승인이 되어서 총 이수학점 36학점 중 21학점만 이수를 해도 부전공 승인이 되도록 학칙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차 교육 콘텐츠, 딥러닝, 컴퓨터 비전 등 7개 교과목이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이 IB 융합 전공에는 총 31개 교과목, 전필 8개, 전선 23개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과목으로 교육 콘텐츠와 함께 개발되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융합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2일 날은 최종적으로 13명의 학생 배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IAB 융합전공은 글로벌 융합대학 안에 융합학부 아래 IAB 융합전공, 예술융합 창작전공, 에너지 신산업전공, 그리고 올해 설립된 메타버스 융합전공 4개의 융합전공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IAB 융합전공이 설립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융합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할 때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대학의 융합은 막연한 학문 간의 융합, 또 대학 간의 벽 허물기 이런 것들이 융합이 아니라 원 전공에다가 이제는 요즘에는 이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몰라도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듯이 한 6년 전에 벌써 이런 정도를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학내 제도는 살려두되 도메인 날리지 베이스드 융합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이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전공에 IAB를 입혀야만이 앞으로 우리 대학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따라서 이 IAB 융합 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주 전공 학사와 더불어서 공학 융합 학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학위를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점은 전공 필수 15학점, 전공 선택 21학점, 토탈 3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졸업 요건으로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작품 발표와 더불어서 전공 역량 만족 평가를 거쳐야만이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 이수 체계입니다. 이 교육 이수 체계는 공과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인문사회계열 예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수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IAB 입문 및 응용, 그다음에 IAB 프로그래밍, 기초통계, 개론 및 기초실습,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케이스 스터디,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그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 및 기초실습,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을 거쳐서 이와 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공 필수 과목을 끝내게 되면 각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응용 교과목을 듣게 됨으로써 적어도 이 파란색을 끝내고 나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다음에 액추에이션을 하는 IoT를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 체계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보면 36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제도가 앞서가고 교육 내용이 뒤따라가면 많은 대학들이 실패를 했어요. 융합 전공, 융합 학부를 개설을 하지만 그 학부의 곳간을 채우는 교육 콘텐츠가 기존에 있던 내용의 짜집기, 기존에 있던 내용의 머지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실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처음부터 이 융합 전공을 준비를 할 때 모든 교과목은 젊은 교수들이 외국에서 또는 산업 현장에서 배워온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총 36개의 모든 교과목이 새롭게 개발된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교과목이 커리큘럼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부전공 필수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설은 학습도서관 2층에 행정실 하나, 그다음에 강의실 40명 수용 하나, 그다음에 60명 수용 하나, 이렇게 시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강의실끼리 서로 상호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즉 이 강의실과 또 다른 강의실이 서로 동시에 강의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비공학계 학생들의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한 로봇 제어 시스템,
여기 보시면 그 컬러에 따른 블럭을 이 로봇이 자동 분류할 때 학습의 효과에 따라서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계산은 현재 그 컴퓨터공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J-클라우드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수님들은 본인이 구글 클라우딩 컴퓨터를 본인의 그 연구비를 이용해서 좀 할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매우 열악합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 이번 그 캡스톤 디자인 작품 발표 때 내놓은 그런 결과물들인데요. 일부러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공학계 학생들이 한 내용만 이렇게 그 추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려줘 전북대 팀은 쉽게 말해서 요즘 본부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챗봇을 개발을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공학계 학생들이 이걸 개발을 한 거죠. 이수 체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그 교육 내용이 다져지고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리였어요.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인공지능을 쓰고 두려움 없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두려움 없이 액추에이션과 같은 IoT를 적용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 혁신사업 예산으로 지원된 이 융합교육의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학생들은 수없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이 웹에 그 나누는 모든 문자들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수집, 분석,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앞으로 미래 데이터 신산업은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를 캡스톤 디자인으로 예측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향수의 향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시각화해서 그런 향을 느꼈을 때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어떤 만족감을 느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 인문사회계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나는 AI 그 공학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여기서 배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의 원전공에 돌아가서 더욱 높은 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의 그 소감을 듣고 굉장히 교육자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신 혁신지원사업단 단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히 이 작년에 혁신지원사업단 지원으로 그 융합교재를 추가적으로 8개를 개발을 했는데요. 모든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교수님들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너무 풍부하시죠. 하지만 연구와 학생 교육 지도에 바빠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강의 노트로 교재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가장 최근에 외국에서 선진 문물을 습득하고 돌아오신 젊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교육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교육 과정에 녹아들을 때 우리 대학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단장님의 아주 그 철학에 따라서 이것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날리지 즉 원전공에다가 이 IAB를 입해야 그 승산이 있는 것이지 IAB 자체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IAB 전공자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 개발 목표를 원전공, 융복합, AI, IoT, 빅데이터를 서로 머지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융합 전공에서 2학기 정도의 테스트 강의를 통해서 요 테스트를 끝낸 이 교육 콘텐츠가 원 전공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 개발이 전폭적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현재 그 개발된 교과목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메타버스, 그다음에 딥러닝, 컴퓨터 비전, 대항해 시대의 디지털 문화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대학 단과대학에 걸쳐 있는데요. 사실 요 그 개발된 이 교재들의 그 개발 연구 책임자들은 굉장히 그 젊은 교수님들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충실하게 이 교재를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결과 보고서를 받고 굉장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그 충실히 15주짜리 강의 교환을 만들어 주셨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욱 지속되어 가지고 우리 대학에 있는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에 전문 교수들이 배워오신 그리고 습득하신 새로운 지식들이 이 교육과정에 녹아날 때 우리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선순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계기였습니다. 다음. IB 융합전공은 현재 36개의 그 신규 교과목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공학, 자연과학, 의학, 경제, 경영, 인문, 사회예술 분야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따른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양성을 통해서 더욱 많은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융합대학으로 독립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직은 부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성과 사례 발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BNU 랜선 해외교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공용 학생지원 부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처에서 지원했던 JBNU 랜섬 해외교류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이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개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대면 활동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은 코로나로 학생들이 교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내 학생들이 국제교류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학생 활동 중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공이나 전공 이외의 분야까지 포함해서 국제 도전 프로젝트를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여서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6대 핵심 역량의 뛰어난 창조적 리더로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진행하도록 처음 기획을 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내 학생들이 해외팀을 모집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로 하였고 2단계는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22년 2월까지, 2단계는 올해 1월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 기준은 우리 대학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구 재학생을 하였고 지원 내용은 1단계에서는 팀당 50만 원 정도, 1단계를 통과한 팀은 팀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여서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걸 하는 학생들은 큰 사람 포인트 적립해주고 1단계는 20점, 2단계는 40점까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 진로 계획과 진로 증강 서류까지 모두 활동 시간 인정하였습니다. 2단계를 통과한 우수팀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 2년 정도 지나면은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단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운영 절차를 보면은 기획은 2월부터 4월까지 세웠고 5월 달에 최초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접수를 하였고 1차 팀을 선발해서 지원한 다음에 7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6월에 2차 팀을 다시 또 추가로 접수한 후에 7월에 2차 팀 지원하고 같은 방식으로 8월에 2차 선발팀 오리엔테이션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차는 1, 2차를 했던 학생 이외의 학생들이 또 저희 학생차에 원해서 3차로 다시 한번 추가 접수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1단계는 최종 11월 3일 날 결과서를 받고 그걸 보고 1월 달에
최종 1단계 결과 보고하고 2단계 선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모집에서 보면은 12팀, 2차 모집 4팀, 3차 13팀, 총 29팀을 선발하였고 1단계를 완료한 팀은 21팀이었습니다. 8팀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미활동됐습니다. 팀별 주제를 보면은 다양합니다. 전공 주제 14팀, 비전공 주제 15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1단계에서는 자기 국내 팀 구성하고 그리고 각 팀마다 해외 팀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 뉴스나 또는 인터넷 통해서 자기 팀들이 어떤 해외 팀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포스터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각 그 국내 팀을 만드는 과정인데 서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국내 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든 포스터를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 배포를 하고 각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등 다양한 대학에서 이 포스터를 보고 나서 서로 팀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일단 1단계를 했던 팀 중에서 잘 진행했던 팀들을 다시 선발하였습니다. 2단계는 총 15팀을 선발하였고 15팀 중들은 작년 4월에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에 2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 오리엔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일단 중간 보고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올해 9월에 최종 결과서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각 팀은 해외 팀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각각 팀이 갖고 있는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줌으로 하였고 다양한 언어로 일본어나 또는 영어, 중국어처럼 다양한 언어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K푸드 헌터비나 글로벌 팀인데 서로 줌을 보면서 한국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요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었고 문화팀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서로 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re really strong to hot foods, but is that true? When you do the implantation, you need like the surgical operation, like this. Or We have like for the air ventilation. 그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마친 후 다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총 3팀을 선발하였습니다. 대상팀은 수의 의료 트렌드 분석 및 기존 의료 약점 보완, 그리고 두 번째 팀은 한식 교류, 세 번째 팀은 취업 및 진학. 그래서 세 팀이 아주 다양한 팀을 구성할 수 있었고 각각 팀들은 지금까지는 줌으로만 맡던 팀들을 해외에 직접 가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각 일본과 미국, 유럽 가서
주무러 봤던 해외 팀들을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KF 팀도 미국 가서 만났고, 그다음 주시고요. CO 팀도 미국 가서 각각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기업도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학생처에서 동계 학예 단기로 한 달 동안 하는 프로젝트 있지만은 2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였고, 줌을 통해서 그 평상시에 계속 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국내 말고도 국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학교를 컨택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공용 부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JBNU 랜선 해외교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우수사업에 대해 오유식 취업지원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지원과 우수사업을 발표하게 된 취업지원과장 오유식입니다. 네, 다음. 저희는 그 자기주도 기업 탐방, 기업의 달인되기 프로그램과 나머지 2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3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기업 탐방, 기업의 달인되기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 자체는 학생들이 기업을 탐방하고 분석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목표 설정 및 효과적인 취업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별 요구 역량 도출과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개요로는 학예와 동계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2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참가 대상은 전북대학교 학생, 재학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은 1회에 한 30팀 100명 내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직접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기업을 탐방하고 그 탐방한 기업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서류 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팀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탐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방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회를 실시해서 우수팀을 선발하는 그런 운영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 대상 같은 경우는 팀을 구성할 때 진로를 미설정한 팀과 진로를 설정한 팀 이렇게 크게 2팀으로 나눴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진로 미설정 같은 경우도 사기업이나 공기업 그래서 다양한 산업의 직무 탐색 및 그 특성 파악을 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진로로서 취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로 저학년 위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설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목표하는 산업, 직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직무별 요구 역량을 파악하고 그 역량을 학교에 돌아와서 역량을 그렇게 길러나갈 수 있는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학년 위주의 팀을 구성하도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학예 참여 기업 및 탐방 기업을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한국전력, 그다음에 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계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유니테크 같은 이런 공단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알고자 하는 기업을 직접 리스트업을 하고 방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보시면 기업의 달이 운영 사진을 보시면 직접 GS 칼텍스 여수공장을 방문해서 거기 담당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이 GS 칼텍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제가 본인들이 원하는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GS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직접 담당자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2022년 하계와 동계 총 하계 때는 저희가 64개 기업을 탐방했었고 그다음에 동계 때는 59개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무 이해도 정도가 100% 정도 만족할 정도로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무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학생들의 그 참여에 대한 소감을 보면 막연했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고 배울 점을 활용하여 취업 준비 과정에 적용할 수 있었고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알 수 있었다는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는 졸업자 대상 집중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목적 자체는 개인의 취업 역량 진단부터 입사 지원서 작성, 면접 지원, 기업 연계까지 취업 준비 전반에 대한 그 전문가의 집중 컨설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취업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는 취업 준비를 지원하여서 대학 취업률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사실 요번에 9개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취업률 상승에서는 4.8%의 취업률 상승을 가져와서 가장 높은 취업률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이 프로그램이 일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개요를 보면 2022년 6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번 달 1월까지 프로그램을 완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2월부터 이번 달부터 5월까지는 사후관리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대상은 4학년 재학생 및 졸업 예정자 그리고 취업 준비 졸업생들 졸업한 지 1년 미만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모집 인원은 600명 정도를 모집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5분 정도와 교내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돌리고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에 대한 코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사업 기간 동안 참여인은 6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선생님들의 그 컨설팅 횟수가 3,500건 이상이 돼야 되고 취업 준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지만 성과로 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취업률 30%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600명 모집에 30%이기 때문에 180명 이상이 반드시 취업을 했어야 되고 그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고 그냥 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빙, 의료보험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재직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는 미취업자들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거기에 맞게끔 또 맞추면 취업 교육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뭐 면접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력서나 자소서 이렇게 클리닉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을 보시면 21년도에는 참여 600명이 참여를 하여 총 3,583건의 컨설팅 횟수와 취업자 수 195명이 취업해서 32.5%를 달성을 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630명이 참여해서 총 3,595건의 컨설팅 횟수와 192명, 30.5%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 이상의 취업률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자의 그 만족도를 보면 대부분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입사 지원서와 면접 컨설팅 부분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들이 대체적으로 뭐 같은 기업들에 많이 취업을 했는데 이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취업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을 갖다 해서 취업의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운영 실적의 성과를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그 소감은 취업 준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집중 컨설팅 시스템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의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실전 모의 면접까지 취업의 모든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학생들의 답변이었었고 그다음에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멘토 멘티 활동 지원입니다. 목적 자체는 선후배 간 멘토링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 진로 설계 및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 및 정보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 유도를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운영 개요를 보시면 운영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저학생 멘티를 고학년 멘토들이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직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졸업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3, 4학년 멘티를 대상으로 직전 졸업하거나 졸업한 졸업생 선배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2022년 4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학기 중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재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학기별 재학생 멘토 선발 및 양성 교육을 실시했는데 멘토의 기준은 성적은 2.75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벨트 취직자 또는 이제 포인트로 300점 이상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또 교내나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멘토링 활동과 멘토링 박람회 운영을 해서 멘토에게는 이제 저희가 그 활동비도 좀 지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지원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졸업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직전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에 대한 신선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업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해서 기업에 재직 중인 그 졸업생 선배들의 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했었고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특성, 전공이나 기업, 직무 등을 고려해서 멘토 섭외 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멘토링 같은 경우는 졸업생 멘토 1인당 한 부스를 운영해서 한 명이 보통 이제 5명 내외의 멘토들을 이제 그 상담하고 어떤 컨설팅을 좀 실시를 했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멘토 한 명이 한 30명 내외로 수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멘토의 그 사전 그 PT 자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고 어떤 직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멘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졸업생 멘토링 참여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금융권 이렇게 크게 나눴었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가 삼성그룹, 그다음에 GS칼텍스라든가 LG그룹 이런 쪽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된 농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환경공단 이렇게 주로 이제 공단이나 공기업에 많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IBK라든가 그다음에 바로 학교 앞에 있는 뭐 전북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또 멘토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멘토링 같은 경우도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지만 뭐 코롱이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기업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멘토들이 참여를 했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뭐 가장 인기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재학생 멘토링을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졸업생 멘토링입니다. 테이블 하나에 한 명의 멘토와 한 4-5명의 멘티들이 앉아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응이 사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멘토당 보통 한 20명 내외로 상담을 진행해서 그 이후에 멘티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멘티와 멘토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멘토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533명 정도 그리고 멘토링 박람회를 통해서 1,38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프로그램 만족도는 뭐 대체적으로 90%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영 실적 평가를 보시면 1, 2학기 때 해서 보통 그 멘티 인원이 한 1,14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는 한 97% 정도가 굉장히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취업지원과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3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지원과가 취업률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상승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프로그램으로 다음 발표로 이어질 텐데요. 다음은 사회과학대학 혁신지원사업 주요 사례에 대해서 한가국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과학대학 혁신지원사업 주요 사례 발표를 맡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한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발표에서 저는 작년에 우리 사회과학대학이 진행한 혁신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사업의 추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사회과학대학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과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사회과학대학이 나아갈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한 언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사업의 추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사회과학대학이 던진 화두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대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더 이상 지방대학에 지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경쟁률 격차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지방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조차 해당 지역에 더 이상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전북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고작 24%의 학생만이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 졸업 후에 근무를 희망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낮은 취업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학대학 학생 중 2명 중 1명만이 졸업장은 들고 대학을 나가지만 취업문은 두드리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2번째로는 이렇게 힘들게 취업을 해도 직무와 본인의 성향이 맞지 않아 청년 취업자들은 높은 퇴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1년 이내 퇴사율은 50%에 이릅니다. 이 2가지 상황이 결합되어 지역 내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사회과학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준비 그리고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연계 방문 교육,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공 연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모전은 우리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전북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학생 참여에 기반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전북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주로 연구 용역이나 정책 연구에 국한되어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인력풀을 가진 곳은 우리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력풀을 가진 청년 인력풀을 가진 우리 전북대학교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본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모전은 전주시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연구를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그리고 전주시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실천 활동 공모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총 14개 팀 49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활용 및 인식 개선 방안 프로젝트에서는 품질이나 맛에는 문제가 없으나 모양이나 크기 등의 외적인 문제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현직자 인터뷰 진행, 설문조사, 그리고 못난이 농산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교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인식 개선 캠페인은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 중 59%가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한 경험이 없었지만 캠페인에 참여하여 못난이 농산물 시식 기회를 가진 이후에는 88%의 참가자가 못난이 농산물의 사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 학생들은 못난이 농산물 구분 인증제 및 생산자 명시, 푸드 직거래 스트림 마켓 및 온라인 마켓, 쿠킹 클래스 운영 등의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로 청년들의 건강권 보장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북대학교 교내에서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건강 퀴즈 진행, 건강식품 꾸러미 제공, 그리고 슬기로운 식생활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청년주거 및 커뮤니티 지구인 전주청촌 프로젝트를 기획한 팀도 있었는데요. 전주청촌은 구도심에 전주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을 지을 것을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 건설을 정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로 이주한 청년들이 다공간 라운지,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전주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전주시에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제한 여부를 파악하고 장애인이 관광하기 쉬운 열린 관광지 홍보 활동을 한 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전주시청 기획조정국장 및 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3개 팀에게 포상을 하였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전주시청 관계자로부터 학생들의 준비 수준이나 발표 수준이 놀랍다, 오히려 공무원보다 낫다라는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공모전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무려 98%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참여로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지역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학생들의 관련 외부 활동 및 공모전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국 대학생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사회과학대 학생들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휩쓸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주 청촌팀은 전라북도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에 입선을 수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매니저로 참여를 하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주로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하다 보니 공식화된 네트워크가 없어서 제가 전주시청과 협력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대학교가 전주시청과 지속적 협력 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전주시청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맞춤형 지차형 강화 프로그램 사회조사 분석 전문가 및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양성 ADSP 양성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은 취업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 사회과학대학은 학생들이 장차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유용한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특강, ADSP 특강을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씩 총 9일간 진행을 하였고 총 7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경주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특강인 만큼 자격증 취득 여부가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강생 중 7명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명이 ADSP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특강임에도 9명의 학생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본 특강이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학생들의 특강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짧은 수험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 수강생은 지원한 회사 중 무료 7곳에서 면접을 보았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특강 또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강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섭외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자격증 접수 기간과 특강 기간이 겹치지 않아서 특강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연계 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연계 방문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전북대학교 선배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생생한 취업 노하우를 듣고 실무에 관한 체험을 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사회과학대학 내 전공과 관련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2가지 기관을 꼽자면 한국국토정보공사 LX와 MBC 상암사옥이 있습니다. LX 방문에서는 LX의 업무, 사업 영역, 역사에 대해 배웠고 그리고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MBC 상암사옥에도 방문하여 학생들은 PD로부터 방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방송국 실제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가까운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대 선배로부터 직접 만남을 통해 생생한 취업 노하우를 들었다는 것이고 학생들 또한 내가 노력하면 저 선배처럼 잘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고무적인 점은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이 방문했음에도 해당 기관 방문 이후에 취업에 관심이 생겼고 취업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을 증진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사회과학이라는 플랫폼을 유지하면서도 메타버스, 챗로봇, 빅데이터와 결합한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실습을 결합하여 지역사회,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지성인 양성의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이 증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열심히 경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전북대학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 사회과학대학의 모범적 모델로 각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국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혁신지원사업 주요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대학 전공 진로 설계 교과목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백상호 생활과학대 학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과학대학 백상호입니다. 오늘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정책 과제의 일환인 생활과학대학 전공 진로 설계 교과목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러한 연구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교과목 전공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교수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분석 내용과 타 대학에서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직 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는 것처럼 전공진로 설계는 학생들의 전공진로에 관련된 상담 2회, 그 다음에 경력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경력활동 기록지를 6회 제출하는 것으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한 학년당 1학점을 그래서 3학년을 지도했을 경우 3학점을 받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0.5학점을 받는 그래서 6학기를 이수해야만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러한 전공진로 설계가 신설된 지 이미 2년이 지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일부 학과에서 회의적인 이 과목의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나 교과목 폐지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대학 혁신과 학생들의 취창업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과목들의 발전적인 모색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생활과학대에서는
이러한 전공진로 설계 교과목에 대한 교수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서 또 운영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 교과목을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지, 또 이 과목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그래서 조사 시기는 작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이 됐고요. 생활과학대 4개 학과 교수 19명과 정원의 약 50%인 180명에서 2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공진로 설계 교과목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진로 설계 교과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학생들의 경력활동 계획서와 경력활동 내역, 그 다음에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력활동 계획서 제출 시기를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학기 초 제출보다는 학기 말 제출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서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 기록지 제출도 계획서를 대응해서 제출하는 시기보다는 계획서와 상관없이 시기에 무관하게 제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또한 이러한 경향들은 4개 학과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교과목 지도 상담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또한 역시 학기 초나 학기 중보다는 학기 말에 집중되는 형상을 보여서 학기 말의 한 시기에 교수님들의 로드가 많이 큰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전공 진로 설계 과목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재직 기간이 16년이 되는 생활대학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과연 이 과목에 대해서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했을 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점이라든지 정규 교과목 여부, 강의 계획서 입력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다만 한 가지 4학년들의 학점 이수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횟수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또한 가이드북 동영상의 존재 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했을 경우에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었고, 학생 상담 운영에 있어서는 저학년, 2학년, 3학년의 경우에 2회를 실시한다는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운영 방식에서도 개인 대면 상담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생활대학에서는 상담 운영이 충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또한 OT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OT나 교과목 안내나 동영상 같은 내용들이 학교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카톡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LMS 시스템하고 오아시스 간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경력활동 계획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업로드를 지도하는 시기가 학기 초나 이런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지만은 일부 31.6% 같은 경우는 학기 말에 계획서를 올리고 또 승인하는 과정 중에서도 의견 없이 승인하는 경우가 11.1%나 되기 때문에 운영에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또한 그러한 경력 활동 기록이 어려운 이유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력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러한 다양한 경력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교수님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존재하지 않나. 따라서 향후 교수님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력 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부터. 그 외에도 이제 운용 현황을 봤을 때 4학년에 대한 이수 조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고 OT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이수 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수님들이 그 연락을 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과목 만족도를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항목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도 마찬가지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또한 이러한 미달인 학생들하고 연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수님들이 이런 것이 영교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교과목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을 제공했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교수님들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생활대에서 이루어진 설문지 조사라는 특수한 어떤 그 한정된 결과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경력 활동을 학내 인정 프로그램으로서 안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하고의 상담 일정을 잡는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영교시 필수 교과목 지정,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도가 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또한 이러한 전공진로 설계가 2년 동안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학생과 학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났을 때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학생의 적극적인 태도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수님들이 느끼는 어떤 영향도라고 평가를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전학이나 전과, 자퇴, 취업률 이런 것에는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따라서 그렇다면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지만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약간의 반절 정도로 나타나서 향후 이러한 그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 여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어떤 6회, 2회 상담이라는 양보다는 어떤 교수님들과의 심층적인 어떤 그 상담을 통한 질적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또한 자유 의견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교수님들이 상담을 위한 잡다한 일들이 좀 너무 많다라는 의견, 또는 연락이 어렵다라는 점, 또한 오아시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떤 기록지 활동을 업로드하고 핸들링하는 게 좀 너무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 등
앞으로도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생활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고르게 분포를 시켜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다음. 결과론적으로 이해도가 교수님들보다 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강 신청 여부라든지 필수 학점에 대한 이야기, 또 졸업 전에 6학기를 이수해야 한다는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왜 이 과목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학생들이 전공 진로 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이런 직업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그냥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데 그냥 넣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또한 경력활동 계획서 업로드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력 활동을 이수하기 위한 6회라는 그런 활동이 너무 부담스럽고 계획서를 업로드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어떠한 그 0.5 학점이라는 학점에 비해서 상당히 과중한 학업이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봤을 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이러한 자신들이 올린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을 때 많은 만족감을 느꼈고 또 1:1 상담을 통해서 그 학과의 전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교수, 학생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던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족도가 낮았던 이유는 경력활동이 추진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내용이 많아서 학생들의 로드가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 과목을 하기 싫어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봤을 때 어느 정도 전공 진로에 도움이 된다, 또 지도 교수에게 자신의 고민과 진로를 상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게 나왔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과목들이 도움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과목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그렇다면 무엇을 바꿨다면 좀 더 이 과목이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한 학기 인점 학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고 일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경력활동 계획서를 업로드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이러한 사실들은 교수 측이나 학생 측이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개선 사항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또한 6회 이상의 경력활동 의무에 대해서도 약간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담 횟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담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다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봤을 때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수하고 학생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자유 의견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학점을 0.5 학점을 받는데 로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또한 6회 이상의 경력 활동 의무를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 줄였으면 좋겠다. 또
가장 많았던 의견들은 상담하는 것 빼고는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는 상담이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만나서 그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공진로 설계라는 과목은 과연 만족스러운 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됐는데요. 만족도와 중요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수, 학생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 중에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이 된다라든지 영교시에 과목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외 활동에 불편함을 준다라든지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경력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학점에 비해서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러한 전공진로 설계 수업이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러면 이런 과목을 타 대학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유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그런 전공 과목으로 설정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부산대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교수 상담은 우리의 그 전공 진로 설계 지도교수 상담과 같은 개념이 있지만은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단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원대는 저희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유사한 교과목으로. 다만 꿈 설계 교과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와 다르게 1학년 때 1학기 때 한 번, 3학년 2학기 때 한 번 운영하는 2학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다음, 충남대 같은 경우는 교양 과정 중에 공통 기초 교양으로 5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경북대에서는 평생 지도 교수처럼 8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저희와 같은 교과목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는 학점과는 무관하게 진로상담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다음, 연세대도 마찬가지 학점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 그래서 이런 타대학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했을 때 교양인 비교과 분야에서 진로 설계를 다루고 있는 대학은 여러 곳이 있었으나 전공에서 진로 설계를 다루는 대학은 일부 대학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대학과 거의 유사한 과목을 운영하는 예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교과목들에 대한 폐지 여부를 앞으로 지속을 할 것인지 계속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생활대 사례에서 봤을 때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고 특히 학생들이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은 이런 교과목들이 학생과 교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로드맵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작성을 하지 못해서 제시되지는 못하지만 생활과학대학이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은 첫 번째, 상담의 비중을 높이고 경력활동 계획서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경력활동 계획과 그런 활동이 고학년에 있어서 진로의 어떤 탐색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을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그려줄 수가 있다면 좀 더 좋은 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